야, 거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고함이 고막을 때렸다. 강원도 철원. 이곳의 바람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피부를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곳이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낼 듯 위태로워 보였다. 육군 제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강시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야전 상의 깃은 턱 밑까지 바짝 올라와 있었고 낡은 방한모가 이마를 덮고 있어 얼굴의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진 상태였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연대 본부 건물 뒤편 병사들이 식당에서 잔반을 처리하거나 잠시 숨을 돌리러 나오는 으슥한 구석이었다. 귀가 먹었나? 이리 안 와? 다시 한번 들려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사내였다. 팔자걸음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는 그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태상 연대장. 강시은이 이곳에 부임하기 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악명 높은 이름이었다.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부하들을 제 손발처럼 부린다는 그 작자였다. 강시은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철원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707 특임단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지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적들의 눈빛보다 눈앞에 이 탐욕스러운 사내의 눈빛이 더 불쾌하게 느껴졌다. 조태상은 자신의 부름에도 즉시 달려오지 않는 이 낯선 여군을 보며 미간을 구겼다. 그는 강시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펑퍼짐한 야전 상해 때문에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추운 날 연대 본부 뒤편을 서성이는 젊은 여군이라니. 그의 머릿속 회로는 아주 단순하고 편협하게 돌아갔다. 새로 온다던 간호장교인가 보구만. 얼마 전 사단 의무대에서 파견 나올 신임 간호장교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났다. 조태상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강시은의 코앞에 섰다. 역한 담배 냄새와 믹스커피 특유의 텁텁한 단내가 훅 끼쳐왔다. 어이 신임 간호장교. 전입 신고도 안 하고 여기서 농땡이 피우나? 조태상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당연히 상대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관등 성명을 대며 벌벌 떨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시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을 빼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사람을 봤으면 경례를 해야 할 것 아니야. 군기가 아주 빠졌구만. 요즘 여군들은 다 이래. 조태상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가던 병사 몇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이 부대에서 조태상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강시은은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자신이 간호장교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사단장 취임식 전에 부대의 민낯을 보고 싶어 일부러 수행원 한 명 없이 계급장을 가린 채 자맹을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 아니 예상보다 훨씬 최악이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십니까? 강시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태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낮고 차분하지만 묘하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 조태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위관급 장교가,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하늘 같은 연대장에게 누구냐고 묻다니. 뭐? 누구시냐고? 기가 막혀서. 야, 너 내 얼굴 몰라? 나 조태상이야. 이 연대의 주인이라고. 조태상은 씩씩거리며 강시은의 어깨를 툭 밀쳤다.
그러나 강시은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쳐진 것은 조태상의 손이었다.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겉보기와는 전혀 달랐다. 조태상은 손끝에 전해진 그 단단한 감촉에 흠칫했지만 이내 분노가 그 의구심을 덮어버렸다. 이게 진짜 돌았나? 당장 직속상관 호출해. 영창 가고 싶어 환장했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매서운 바람소리에 묻혀 그의 고함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날씨가 춥군요.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시은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태도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한 초월적인 태도였다. 그것이 조태상의 자존심을 더 끔찍하게 긁어놓았다. 너 이름이 뭐야? 관등 성명대. 당장. 조태상이 악을 쓰며 다가오자 강시은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방한모 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살기였다. 707 시절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직전에나 보였던 그 눈빛이었다. 커피. 조태상은 뜬금없이 말을 바꿨다.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씩씩대던 그는 갑자기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명령조로 내뱉었다. 그래, 좋아. 내가 지금은 바빠서 봐준다. 대신 내 방으로 커피 타와. 설탕 2, 프림 2. 아주 달달하게. 그리고 와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안 그러면 너군 생활 오늘로 끝장인 줄 알아. 그는 자신의 말이 법이고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였다. 간호장교를, 그것도 초면인 장교를 개인 다방 종업원 부리듯 대하는 저 태도. 강시은의 머릿속에 수집된 정보들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병사들의 위축된 태도, 지휘관의 오만방자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언행.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썩게 만드는 악성 종양이었다. 커피라. 강시은이 작게 중얼거렸다. 뭐해? 안 들려? 귀까지 먹었어? 빨리 튀어가서 타오지 않고. 조태상은 손목에 찬 금장 시계를 과시하듯 흔들어 보였다. 오후 2시 반. 점심을 먹고 나른해질 시간.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강시은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조태상은 그녀가 순순히 명령을 따르려나 보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폈다. 하지만 강시은의 시선은 조태상의 얼굴이 아닌 그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 고정되어 있었다. 조태상.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또박또박 새겼다. 마치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어 넣듯 차갑고 건조하게. 그리고 시선을 올려 조태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처분만을 기다리는 폐기물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조태상 연대장님. 강시은은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뭐? 내일? 야, 어디가? 커피 타오라니까. 조태상이 뒤에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강시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절도 있었다. 눈 덮인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 그루의 고목 같았다. 조태상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가래침을 퇴뱉었다. 재수 없는 년. 내일 두고 보자. 내일은 아주 내년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일은 신임 사단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를 제 손으로 튼튼하게 엮어놓은 셈이었다. 강시은은 연대 정문을 빠져나와 대기시켜둔 지프차 쪽으로 향했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운 전의가 타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백골부대의 풍경은 스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황량한 풍경 너머로 내일 벌어질 파란의 전조가 보였다. 사단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병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시은은 방한모를 벗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단 본부로. 준비할 게 많아. 그녀는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연대 건물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조렸다. 조태상 연대장. 기억해두지. 그 커피 내일은 아주 뜨겁게 마시게 될 거야. 지프차가 눈길을 헤치며 멀어져 갔다. 철원의 오후 3시 회색빛 하늘에서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백골부대에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강시은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톡톡 가죽 시트를 두드렸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었다. 특히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707 시절 그녀의 별명은 마녀였다. 한 번 문 사냥감은 뼈까지 씹어먹는다는 독종. 내일 조태상은 그 마녀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이 굵어졌다. 강시은은 눈을 감고 내일 있을 취임식 단상 위에서의 풍경을 그렸다. 자신의 앞에 도열한 병력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서 있을 조태상. 사색이 되어 벌벌 떨 그의 얼굴을 상상하자 비로소 가슴속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러나 그 어떤 전투보다 잔혹하고 처절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새 얼어붙은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전 9시. 제3보 병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깃대 위에서 펄럭이는 부대기를 사정없이 때렸지만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병력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은 제50대 사단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 바로 아래 연대장들이 도열한 줄의 가장 앞자리에 조태상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춥다는 듯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자신의 부관인 작전장교에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젠장, 날씨 한번 더럽게 춥네. 신임 사단장은 뭐하는 위인이라 이 날씨에 취임식을 야외에서 하고 난리야. 강당 놔두고. 조태상은 습관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려다 주변의 눈을 의식하고 꿀꺽 삼켰다. 어제 만난 그 당돌한 간호장교 생각에 밤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 건방진 계집애. 오늘 행사가 끝나면 의무대장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기어이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말겠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감히 연대장인 자신에게 눈을 부라리며 내일 보자고 했던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건방진 것들은 초장에 밟아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였다. 연대장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조태상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 됐어. 누가 본다고 그래? 어차피 새로 오는 사단장, 여자라며? 여자가 뭘 알겠어. 그냥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나 결제하다 가겠지. 707 출신이라고 떠들어 대던데 다 헛소문일 거야. 여자가 특수부대는 무슨. 그의 목소리에는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화코가 흑투성이인 것도 정복 바지의 주름이 엉망인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이 부대의 실세는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50분.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었고 모든 병력의 시선이 연병장 입구로 쏠렸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단상 옆에 멈춰 섰다. 조태상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은 반짝이는 검은색 단화였다. 그리고 칼날처럼 각이 잡힌 정복 바지, 그 위로 티끌 하나 없는 정복 상의가 드러났다. 오전 10시 정각. 마침내 신임 사단장이 차에서 완전히 내려 단상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를 비추었다. 조태상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단상 계단을 오르는 저 인물은 분명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을 주었던 그 여자였다. 낡은 야전 상의 대신 완벽하게 몸에 맞는 정복을 입었고 펑퍼짐한 방한모 대신챙에 성판이 달린 정모를 쓰고 있었지만 그 서늘한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양어깨 위에는 대령인 자신의 것보다 훨씬 크고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소장, 사단장, 말도 안 돼. 조태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어이 신임 간호장교, 커피라도 타오지 않고 내 방으로 커피 타와. 설탕 둘, 프림 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옆에 있는 부관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건 하극상 정도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죽고 싶어 환장한 짓이었다. 강시은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경례를 받기 전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매서웠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단상 바로 아래 첫 번째 줄. 조태상이 서 있는 곳이었다. 강시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어제 연대 건물 뒤편에서 보여주었던 그 섬뜩한 미소였다. 조태상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마치 거대한 뱀 앞에 놓인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우렁찬 경례 구호가 철원 평야를 뒤흔들었다. 조태상은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경례를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내복을 적셨다. 영하 15도의 날씨가 무색하게 그는 땀범벅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시은이 답례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취임사 원고를 펴지 않았다. 대신 원고를 덮어버리고는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3보 병사단 장병 여러분. 사단장 강시은 소장이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탕발림 같은 약속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지휘관은 지휘관다워야 한다. 하지만 내가 어제 미리 둘러본 우리 부대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연병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도 간부들도 모두 긴장했다. 취임식에서 이런 식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계급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를 산호비처럼 부리며
군기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 부대에 기생하고 있다. 강시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태상을 향해 꽂혔다. 조태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나는 707 특임단에서 복무하며 배웠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를 썩게 만드는 자가 더 무서운 적이다. 나는 오늘부터 그 내부의 적을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할 것이다. 수술. 그 단어가 조태상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특히 강시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짧은 침묵이 조태상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초면의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위세를 떨던 어떤 용감한 장교가 있더군. 연병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사단장한테?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속삭임들이었다. 조태상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옆에 있던 다른 연대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커피 아주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달콤하게 타올지. 강시은은 조태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상. 취임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짧고 강렬하며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식이 끝나고 강시은이 단상을 내려왔다. 예하 지휘관들이 도열하여 그녀와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조태상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강시은이 첫 번째 연대장과 악수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 드디어 조태상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제복 입은 모습은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압적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피 튀기는 전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태상 연대장. 강시은이 먼저 이름을 불렀다. 백골. 연대장 대령 조태상. 조태상은 삑사리가 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강시은은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어제는 반말을 참 잘하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떠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그녀가 몸을 살짝 숙여 조태상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할 오직 조태상만을 위한 미러였다. 내가 간호장교가 아니라서 실망했나? 사단장님. 그게 저는 정말 모르고. 조태상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끄러워. 강시은이 말을 뚝 잘랐다. 변명은 군사법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지.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 올 때 알지? 커피. 그녀는 싸늘하게 웃었다. 설탕 2, 프림 2.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네 군복을 벗겨서 저 철조망 밖에 걸어두겠어. 강시은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를 따르는 참모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홀로 남겨진 조태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조태상의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마치 너는 이제 끝났다고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다. 주변의 다른 연대장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힐끔거렸다. 이미 눈치 빠른 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 내의 제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썩은 고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조태상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다. 하지만 닦아도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끝장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강시은이 준비한 처절한 지옥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단장 집무실.
강시은은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널찍한 집무실 창밖으로 백골부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으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제3보 병사단 내부 부조리 및 비리 의혹 보고서. 상급 부대 정보처에 있던 동기가 몰래 챙겨준 파일이었다. 그 맨 위에는 조태상이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쟁반을 든 조태상이 들어왔다. 덩치 큰 사내가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들어오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덜덜 떨리는 찻잔 속에 커피가 찰랑거리며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사단장님. 조태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달달 볶은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강시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턱짓으로 커피를 가리켰다. 마셔. 네. 저는 내가 탄 커피가 어떤 맛인지 내가 먼저 맛을 봐야지. 혹시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나? 사단장님. 어찌 그런 말씀을. 조태상이 펄쩍 뛰었지만 강시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마시라고 했다. 명령이야. 조태상은 울상을 지으며 뜨거운 커피 잔을 들었다.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뱉을 수도 없었다. 그는 억지로 뜨거운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맛이 어떤가? 답니다. 달아? 그래, 인생이 항상 그렇게 달달하면 좋겠지. 조태상 대령, 자네가 그동안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누렸던 그 달콤한 인생처럼 말이야. 강시은이 서류철을 집어 조태상의 앞으로 툭 던졌다. 이게 뭘까? 조태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서류철 제목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부식비 횡령, 병사 폭행 묵인, 진급 청탁 비리. 그가 저질러온 온갖 만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에이, 이건 모함입니다. 음모입니다, 사단장님. 음모. 707에서 내가 제일 잘하던 게 뭔지 아나? 썩은 부위 도려내기야.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칼을 뽑지 않아. 강시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조태상은 뒷걸음질 쳤다. 지금부터 자네 직무는 정지된다. 헌병대에서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어. 나가서 그들에게 자네의 억울함을 호소해봐.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태상이 기어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 그가 강시은에게 요구했던 그 자세 그대로였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강시은은 차가운 눈으로 발치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았다. 충성? 똥개도 주인은 알아본다는데 자네는 똥개만도 못해. 내 부대에 똥개는 필요 없어. 강시은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 들어와서 데려가.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조태상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태상이야. 사단장님. 조태상의 절규가 복도로 멀어져 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시은은 조태상이 타왔던 식어가는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역겹군. 그녀는 창가로 다시 다가갔다. 이제 겨우 하나를 처리했을 뿐이다. 아직 이 부대에는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철원의 회색 하늘보다 더 짙게 가라앉았다. 다음 타겟은 누구인가?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책상 위에 놓인 조직도를 쳐다보았다.
오후 4시. 조태상 연대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백골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병영식당, 생활관, 심지어 경계 초소까지 번졌다. 사단장이 취임 첫날, 그것도 부임하자마자 실세 연대장을 헌병대로 넘겨버렸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충격이었다. 사단 본부청사 2층 참모장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등 뒤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동훈 대령. 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참모장이자 조태상과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끈끈하게 엮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태상처럼 무식하게 힘을 과시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지능형 인물이었다. 참모장님,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시은 소장,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조태상을 저렇게 단칼에 베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던 군수 참모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조태상이 행동대장이었다면 군수 참모는 그들의 자금줄을 담당하는 금고직이나 다름없었다. 민동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파충류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조태상은 멍청했어. 내가 그렇게 몸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 사단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날뛰었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타겟은 뻔합니다. 군수 라인, 인사 라인 다 털릴 겁니다. 707 출신이라더니 정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사참모가 거들었다. 방 안에는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불안감이라는 독가스가 그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흥분하지 마. 강시은은 이제 갓 부임한 외부인이야. 이 부대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아직 모를 거다. 조태상 하나 잘라냈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겠지. 그게 빈틈이다. 민동훈은 책상 위에 놓인 사단 조직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우리는 절차와 규정으로 맞선다. 놈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손뭉치로 그 칼을 받아내는 거야.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젖은 솜을 베기는 힘든 법이지. 그때 참모장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동훈이 수화기를 들었다. 참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께서 지금 군수참모님과 참모장님을 호출하셨습니다. 당장 집무실로 오시랍니다. 민동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알았다. 전화를 끄는 민동훈은 군수참모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는군. 가자. 가서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확인이나 해보자고. 오후 4시 30분 사단장 집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시은이 내뿜는 기운이 방 안의 온도를 10도는 낮추어 놓은 듯 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검토한 군수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동훈과 군수 참모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강시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강시은은 펜을 내려놓고 그들을 응시했다. 군수 참모. 지난 겨울 우리 사단의 난방유 수급 내역을 보니 아주 흥미롭더군. 군수 참모가 침을 꼴깍 삼켰다. 올 것이 왔다. 기록상으로는 전 예하 부대에 정량 100%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전방 GOP 소초들의 난방유 소모 보고서는 평년 대비 70% 수준이야. 기름은 다 보냈는데 병사들은 춥게 지냈다. 남은 기름 30%는 다 어디로 증발한 거지. 강시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송곳처럼 전곡을 찔렀다.
군수 참모는 미리 준비한 변명을 꺼내들었다. 아, 그게 사단장님. 철원의 겨울이 워낙 혹독하다 보니 보관 과정에서 자연 증발량이 많고 낡은 유류 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수송관들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자연 증발. 강시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름이 무슨 알코올인가? 드럼통에 넣어둔 기름이 한겨울에 30%나 자연 증발한다고. 자네는 지금 나를, 아니, 이 대한민국 육군을 바보로 아나? 그게 아니라. 참모장. 강시은의 시선이 민동훈에게로 옮겨갔다. 민동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예, 사단장님. 자네가 사단 살림을 총괄하지. 이따위 엉터리 보고서가 자네 선에서 결재가 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혹시 자네도 이 마법의 증발 현상을 믿는 건가? 민동훈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단장님, 현장의 사정은 서류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군수 참모가 실무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려던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우리 부대의 특수성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처리되는 오차범위라는 게. 관례. 강시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책상을 쾅 하고 내려치자 찻잔이 달그락거렸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잠을 못 자는데 기름을 빼돌려 팔아먹는 게 이 부대의 관례인가? 그걸 묵인해 주는 게 이 부대의 특수성이고. 강시은은 책상 뒤에서 걸어 나와 민동훈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나는 707에서 수많은 테러리스트를 상대했어. 그놈들도 항상 변명은 있었지. 대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하지만 내 눈에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민동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 여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협상이나 타협이 여지가 없는 순수한 원칙주의자.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었다. 오늘 저녁부터 전 부대 유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내가 직접 갈 거야. 만약 서류와 실제 재고가 1리터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 책임자는 옷 벗을 각오해. 강시은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손을 휘저었다. 나가봐. 집무실을 나온 군수 참모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다. 참모장님, 어떡합니까? 유류고 털리면 끝장입니다. 장부에 없는 이중 탱크며 빼돌린 드럼통들. 오늘 밤에 다 들킬 겁니다. 민동훈은 복도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오늘 밤이라고 했지.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번뜩였다. 철원의 밤길은 위험해.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럽지. 특히 GOP로 올라가는 산길은 사고가 잦은 곳이야. 예. 그게 무슨. 사단장님이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 험한 날씨에 무리하게 시차를 나가시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 아니겠나? 군수 참모는 숨을 들이켰다. 민동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은 것이다. 설마. 겁먹지 마. 죽이자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겁만 주자는 거지. 이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신고식을 좀 더 거칠게 치러주면 돼. 차량 정비관에게 연락해. 사단장 1호차 브레이크 라인이 좀 헐거워진 것 같다고. 민동훈은 싸늘하게 웃으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어둠이 백골부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저녁 7시. 강시은은 야전 상의를 걸쳐 입고 관사를 나섰다. 수행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수행비서 한 명만 대동한다. 1호차 대기시켜.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병사들의 진짜 눈물을 봐야만 했다. 검은색 지프차가 눈보라를 뚫고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사단 내에서 가장 험하고 춥기로 소문난 22연대 3대대 GOP.
일명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운전병은 긴장한 듯 핸들을 꽉 잡았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단장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 안전이 우선이야. 강시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였다. 운전병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그래? 사단장님.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지프차는 내리막길 커브를 앞두고 속도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오른쪽은 깎아지른 절벽, 왼쪽은 바위산이었다. 침착해. 엔진 브레이크 써. 기어 낮춰. 강시은이 소리쳤다. 하지만 운전병은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댔다. 차는 춤을 추듯 빙글 돌며 절벽 쪽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다. 민동훈. 강시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테러다. 꽉 잡아. 강시은은 본능적으로 앞 좌석 시트를 잡고 몸을 웅크렸다. 쾅! 지프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붕 뜨는 듯 하더니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세상이 뒤집히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몇 번이나 굴렀을까? 차는 거대한 나무에 부딪히고서야 겨우 멈춰 섰다. 정적. 오직 바람 소리만이 사고 현장을 감돌았다. 잠시 후 찌그러진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억지로 열렸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훔치며 강시은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밖으로 나왔다. 707 시절 숱한 고공강화와 생존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아니었다면 즉사했을 충격이었다. 그녀는 운전석으로 기어가 운전병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에어백 덕분에 의식은 있었다. 괜찮나? 정신 차려. 사단장님. 기다려. 구조 요청을 할 테니. 강시은은 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하지만 충격으로 망가졌는지 잡음만 들릴 뿐이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깊은 산속.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과 함께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저들이 선을 넘었다면 그녀 역시 선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을 참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이제부터는 사단장이 아니다. 707의 강시은으로 돌아간다. 다 죽여버리겠어. 철원의 깊은 밤, 늑대의 울음소리보다 더 서늘한 그녀의 독백이 눈보라 속에 묻혔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는 22연대 수색중대 독립소초였다. 강시은은 의식을 잃은 운전병을 차 안에 안전하게 눕혀두고 응급처치를 한 뒤 소초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썹을 타고 내려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도 그녀의 정신력을 꺾을 수는 없었다. 밤 10시. 눈보라는 눈보라가 아니라 재앙에 가까웠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산길을 걷는 것은 맨몸으로 하는 고행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시은의 머릿속은 차라리 명징해졌다. 저들은 실수를 했다. 자신을 확실하게 죽이지 못한 것. 그것이 저들의 가장 큰 패착이 될 것이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수색중대 독립소초의 막사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경계 근무를 서야 할 초병이 보이지 않았다. 위병소는 텅 비어 있었고 막사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시은은 숨을 죽이고 막사 창문 밑으로 다가갔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군가가 아니었다. 유행가 가락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었다. 야, 이 새끼야. 술맛 떨어지게 표정이 그게 뭐야? 웃어. 안 웃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냐? 엎드려 뻗쳐. 강시은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중대장으로 보이는 대위 한 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하사관들이 히히덕거리며 안주를 집어먹고 있었다. 바닥에는 애뜬 얼굴의 병사 하나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는데 중대장은 그 병사의 등 위에 발을 올리고 짓누르고 있었다. 병사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구석에 몰려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그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고 있는 깔깔이방한 내피는 낡고 해져 있었다. 기름을 빼돌린 대가로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간부들은 그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강시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창문을 발로 차 깨트렸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튀며 찬 바람이 막사 안으로 들이닥쳤다. 술판을 벌이던 중대장과 간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쳐다보았다. 뭐야? 어떤 새끼야? 중대장이 깨진 창문 너머를 노려보았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 같은 형상을 한 강시은이 서 있었다. 야전 상의는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강시은은 창틀을 짚고 가볍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누구세요? 민간인인가? 술에 취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중대장이 비틀거하며 다가왔다. 아줌마, 여기 군부대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는 강시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중대장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 강시은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를 시전한 것이다. 중대장은 바닥에 처박히며 헉소리를 내고 기절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하사관들이 얼어붙었다. 너 뭐야? 간첩이야? 행보관으로 보이는 상사가 황급히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다른 2명의 중사들도 주섬주섬 무기를 찾았다. 강시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에 통증이 몰려왔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덮어버렸다. 전원 무릎 꿇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막사 전체를 울리는 위압감이 있었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잡아. 묶어서 헌병대에 넘겨. 상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시은은 피하지 않았다. 방망이가 머리를 강타하기 직전 그녀는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왼쪽으로 살짝 비켜섰다. 그리고 그대로 상사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상사가 숨을 못 쉬고 고꾸라졌다. 이어서 달려드는 2명의 중사. 강시은은 한 명의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 명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타닥 퍽. 단 3초.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것이 707 특임단의 살인 기술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구석에 있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강시은은 쓰러진 중대장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짝, 짝. 정신 차려. 중대장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눈앞에 피투성이의 여자가 보였다. 누구십니까? 살려주세요.
강시은은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육군 소장 강시은. 너희들의 사단장이다. 사단장님? 중대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제야 바닥에 쓰러진 하사관들도 사태를 파악하고 사색이 되었다. 자기들이 사단장을 공격했다. 그것도 야구 방망이로. 이건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강시은은 중대장을 쓰레기 던지듯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던 병사에게 다가갔다. 병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시은은 무릎을 굽혀 병사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이름이 뭐지? 일병 김철수입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강시은은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김일병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피 묻고 찢어진 옷이었지만 그 옷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뜨거웠다. 춥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기름이 없어서 춥고 배고파서 춥고 억울해서 추운 거 다 알아. 강시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일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단장님. 너무 춥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병사의 울음소리가 막사를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어리광이 아니었다.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던 한 인간의 절규였다. 강시은은 김일병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잘 들어라. 오늘 밤 이 소초에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저 술에 취해 서로 싸우다가 다친 거야. 알겠나? 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과 간부들은 살려만 달라는 듯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전화기 가져와. 강시은은 행정반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다행히 유선 전화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헌병대장이 아닌 자신이 미리 포섭해둔 외부의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 내부의 통신망은 이미 감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야. 위치 추적해서 지금 당장 헬기 띄워. 무장 병력 꽉 채워서. 내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화를 끊은 강시은은 행정반 의자에 앉았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5분 뒤 멀리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그 소리는 백골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날아오는 심판의 소리였다. 강시은은 바닥에 엎드린 중대장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군사재판에 넘기는 걸로 끝내기를. 만약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면 너희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될 거야. 중대장은 오줌을 지렸다. 잠시 후 헬기 서치라이트가 막사를 비추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사단 헌병대가 아닌 강시은의 친정인 육군본부 직할 특수부대원들이었다. 사단장님, 무사하십니까? 팀장이 달려와 격례를 했다. 상황 종료. 이 쓰레기들 전부 체포해. 그리고 내 차가 전복된 곳으로 가서 운전병을 구해라. 서둘러. 예. 강시은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가 이륙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 덮인 철원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하얀 눈 밑에 얼마나 많은 썩은 것들이 묻혀 있을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동은 대령. 내 차에 손을 댄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내 놈의 목숨보다 더. 헬기는 어둠을 가르며 사단 본부를 향해 날아갔다. 밤 11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시은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그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 것이다. 그녀가 헬기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 부숴버리겠어.
707의 방식대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감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 새벽 2시. 사단 의무대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헬기 소리가 굉음을 내며 연병장에 내려앉았고 들것에 실려 들어온 사단장의 모습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찢어진 이마에서 흐른 피가 얼굴 절반을 덮었고 야전 상의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상태가 아니라 기세였다. 사단장님, 누우셔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고 뇌진탕 증세가. 군의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강시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압박 붕대만 감아. 진통제는 필요 없다. 정신 흐려지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낮고 긁혀 있었다. 하지만 사단장님,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강시은은 군의관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그저 그 핏발 선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을 뿐이다. 그 눈빛에 담긴 살기에 군의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영역을 벗어난 죽음을 다루는 자의 눈빛이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지금 당장 붕대 가져와. 5분 준다. 결국 의료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복부에 붕대를 감았다. 강시은은 피 묻은 정복 대신 비서실장이 급하게 공수해온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 처참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위압감. 사단장님, 헌병대와 특임대가 대기 중입니다. 외부에서 호출한 특수작전 팀장이 보고했다. 가자. 사단 본부 상황실로. 쥐새끼들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목을 따야지. 강시은은 베레모를 깊게 눌렀었다. 새벽 2시 반. 백골부대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였다. 같은 시각 사단 본부 상황실. 참모장 민동훈 대령은 지휘 통제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책상 아래 둔 다리는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고 소식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그는 힐끔 시계를 쳐다보았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려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차량이 전복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왔어야 했다.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던가. 이 눈보라 속에서 그 가파른 절벽길을 굴렀다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참모장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당직 사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동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쾅! 상황실의 육중한 철문이 걷어차인 듯 거칠게 열렸다. 당직 사령과 근무병들이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입구에는 피냄새와 냉기를 동시에 풍기는 강시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검은색 복장의 특수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사단 소속이 아니었다. 사단장님? 민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치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브레이크 라인을 확실하게 끊어놨다고 했는데. 강시은은 뚜벅뚜벅 민동훈을 향해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상황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민동훈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왜? 내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 줄 알았나, 민동훈 대령? 강시은이 민동훈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혈향이 민동훈의 코를 찔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동우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태연한 척 연기했다. 역시 뱀 같은 위인이었다. 짝. 상황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대한 파열음이 터졌다. 강시은의 손바닥이 민동훈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민동훈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뒹굴었고 그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걱정. 내 놈이 걱정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놈의 범죄가 들통나는 거였겠지. 상황실에 있던 모든 간부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이 참모장의 뺨을 때렸다. 이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비상사태였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유 없이 구타라니요. 민동훈이 악을 쓰며 대들었다. 이유? 강시은은 뒤에 서 있던 특임대 팀장에게 손짓했다. 팀장이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쏟아부었다.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절단면이 매끄럽게 잘린 브레이크 오일 호스였다. 이게 내 차에서 나온 거야.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흔적이지. 정비관을 신문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군. 참모장이 시켰다고. 민동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정비관이 잡혔다? 언제? 그건 모함입니다. 정비관 그놈이 평소 저한테 앙심을 품고 아직도 입을 놀려? 강시은이 책상 위에 있던 상황판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민동훈의 명치를 찔렀다. 크억. 민동훈이 숨을 못 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부터 이 상황실은 폐쇄한다. 사단 내 모든 통신망은 차단해. 외부로 나가는 전화 한 통이라도 발생하면 당직 사령, 내 놈부터 군법회의에 넘기겠다. 강시은의 목소리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끌고 가. 지하 벙커 조사실로. 특임대원들이 민동훈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민동훈은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악력에 제압당해 개처럼 끌려나갔다. 사단장님, 몸 상태가. 비서실장이 울먹이며 다가왔지만 강시은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안 끝났어. 오늘 밤 이 부대의 썩은 고름을 전부 짜낸다. 강시은은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며 의자에 앉았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모니터에는 사단 예하 부대들의 현황이 떠 있었다. 기름을 빼돌린 놈들, 병사를 학대한 놈들, 그리고 내 목숨을 노린 놈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전 연대장, 대대장 소집해. 지금 당장. 불응하거나 10분 내로 도착하지 않는 놈은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체포한다. 새벽 3시. 백골부대의 비상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잠자던 장교들이 허둥지둥 군복을 입고 뛰쳐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 사단 본부로 모여드는 그들의 머리 위로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시은은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눈보라를 맞았다. 열기가 오른 몸을 식히기 위해서였다. 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그녀는 707 시절 전사한 선배를 떠올렸다. 악은 자비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더 큰 공포로 찍어 누르는 거지. 선배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시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 그녀는 자비로운 지휘관이기를 포기했다. 그녀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침 7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지하 벙커 조사실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쇠 비린내가 섞인 이곳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백골부대의 실세라 불리던 자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실 1번 방. 그곳에는 어젯밤 독립소초에서 술판을 벌이다 잡혀온 중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밤새 특임대원들의 강도 높은 신문이 있었던 탓이다. 철문이 열리고 강시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상체 위에 야전 상의만 걸친 채였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김대위. 자네가 빼돌린 난방유가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더군. 그걸 팔아서 룸살롱 다니고 외제차 굴리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 김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그래, 병사들이 얼어 죽을 뻔했으니 살인미수나 다름없지. 강시은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가 불은 붙이지 않고 손가락으로 굴렸다. 하지만 자네 혼자 먹은 건 아닐 테고. 상납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지? 연대장? 아니면 참모장? 김대위가 입을 다물었다. 말하는 순간 군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매장당할 것이 뻔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은 그만큼 견고하고 무서웠다. 말 못하겠다. 강시은이 피식 웃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대위의 뒤로 걸어갔다. 자네 707에서 포로 신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녀가 김대위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통을 주는 건 하수야. 진짜는 희망을 줬다가 뺏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네가 입을 다물면 자네 가족들이 자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될 거야. 횡령, 폭행, 그리고 부대 인근 다방 여종업원과의 추잡한 관계까지. 김대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어떻게 그걸. 나는 마녀라고 불렸어. 내가 모르는 건 없어. 강시은이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선택해. 지금 불고 참작을 받아서 불명예 전역으로 끝낼지 아니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가 감옥에서 썩고 가정까지 파탄 날지. 참모장님입니다. 민동훈 참모장님이 다 시켰습니다. 상납금의 절반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대위가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부의 위치, 공범들의 이름, 자금 세탁 경로까지. 강시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 맞은편 2번 방에는 민동훈이 갇혀 있었다. 강시은은 2번 방으로 들어갔다. 민동훈은 수갑을 찬 채 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안경은 깨져 있었고 말끔하던 정복은 구겨져 볼품없었다. 김대위가 아주 술술 불더군. 자네가 몸통이라고. 강시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다. 사단장님, 증거 있습니까? 그깟 일개 대위의 진술 하나로 나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육사 출신에 군 내부의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민동훈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다. 그는 강시은이 외부인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손들을 믿고 있었다. 인맥이라. 강시은은 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아까 김대위가 말한 장소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였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아. 군 사령부 감찰 장교, 헌병대 수사관, 심지어 국방부 군수국 과장 이름도 있네. 이게 자네가 말한 그 대단한 인맥인가? 민동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 장부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물건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걸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언론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자네 인맥들이 자네를 구해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까? 강시은이 수첩을 흔들며 조소했다. 민동훈 대령. 자네는 착각하고 있어. 자네는 거물이 아니야. 그저 저 위쪽 놈들이 쓰다 버릴 사냥개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냥개는 이빨이 빠졌고. 에이, 이 미친년이. 민동훈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강시은은 바닥에 엎어진 그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눌렀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자네는 지금 살인 교사 혐의도 추가됐어.
내 차 브레이크, 자네 작품인 거 정비관이 자백했고 녹음까지 따놨다. 민동우는 치욕감에 몸부림쳤다.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가 이런 굴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군법회의 최고형이 뭔지 알지? 사형이야. 물론 요즘은 집행을 안 한다지만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수는 있어. 강시은은 발을 치우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자네 뒤에 있는 진짜 배후. 이 부대를 썩게 만든 그 근원을 불어. 그러면 정상 참작은 고려해보지. 민동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생각했다. 이 여자는 진짜다. 타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자신이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만약 내가 말하면 내 신변 보호는 보장해주는 건가? 거래는 내가 해. 자네는 대답만 하고. 민동우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조태상과 나 그리고 군수참모 위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지? 전임 사단장이셨던, 지금은 군단 부군단장으로 계신 박성철 소장님입니다. 강시은의 눈썹이 꿈틀했다. 일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다. 사단 내부의 비리가 아니라 군단급 비리 카르텔이었다. 전임 사단장이 뿌려놓은 썩은 씨앗들이 민동훈과 조태상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박성철 소장이라. 강시은은 짧게 은졸였다. 좋아. 기록해. 그녀는 뒤에 서 있던 특임대원에게 지시했다. 그때 벙커의 문이 요란하게 울리며 당직 사령이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군단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권 남용과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단장님 체포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민동훈이 그 소리에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하, 늦었어. 이미 박 소장님이 손을 쓰셨군. 너는 이제 끝이야, 강시은. 민동훈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박성철 소장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선수를 친 것이다. 감찰도 조사도 없이 다짜고짜 체포영장이라니. 강시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제 발로 찾아오셨다 이거지. 그녀는 조사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내가 말했지. 나는 707 출신이라고. 적이 강할수록 더 재미있는 법이야. 강시은은 민동훈을 향해 윙크를 날렸다. 구경 잘해. 내 믿음직한 뒷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벙커를 걸어 나갔다. 아침 8시. 백골부대의 연병장에는 군단 헌병대의 차량들과 무장한 헌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별 2개가 달린 성판을 단 군단장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강시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전투 본능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군인의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백골. 그녀는 나직하게 구호를 읊조리며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길고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녀의 사냥은 이제 막 이막을 올렸다. 오전 8시. 강원도 철원의 아침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연병장의 감도는 냉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날카로웠다. 제3보 병사단 본부 건물 앞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대치하고 있었다. 한쪽은 강시은이 이끄는 사단 본부와 육군 본부 직할 특수임무대였고 반대쪽은 군단 헌병대와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의 호위 병력이었다. 군단 헌병대장인 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강시은 소장, 지금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나오십시오. 귀관은 직권 남용, 상관 모욕, 그리고 군기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저항할 시에는 발포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본부 건물의 유리창 너머로 참모들과 병사들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단장이 헌병대에 포위당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그때 본부 현관문이 열리고 강시은이 걸어 나왔다. 붕대를 감은 몸 위에 정복 코트를 걸친 그녀는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한 특임 대원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부채꼴 모양으로 그녀를 호위했다. 발포? 강시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내 부대에서 내 허락 없이 총을 쏘겠다고. 군단 헌병대장은 제정신인가?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헌병들이 움찔하며 뒤로 주춤했다. 그녀가 내뿜는 기세는 야생의 맹수 그 자체였다. 영장 집행입니다. 순순히 따르십시오. 헌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장을 흔들어 보였다. 강시은은 코웃음을 쳤다. 그 종이 쪼가리가 내 목숨보다 무거울까? 아니면 저 뒤에 숨어있는 내 놈들 주인의 목숨보다 무거울까? 강시은의 시선이 헌병대 차량 뒤편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짙은 선팅이 된 그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그곳에는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전임 사단장이자 현 부군단장 박성철 소장이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강 소장, 이게 무슨 추태인가? 박성철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위인이었다. 추태라뇨. 저는 제 부대를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려니 쓰레기통 주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군요. 강시은의 독설에 박성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 조심해. 나는 내 직속 상관이다.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리고 이제는 나까지 모욕해? 내년이 707에서 굴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여기는 야전이야. 정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박성철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었다. 조태상과 민동훈을 당장 풀어줘. 그리고 너는 얌전히 헌병대로 가서 조사를 받아. 그러면 내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해주지. 옷은 벗게 되겠지만 감옥은 면하게 해주마. 그는 이것이 마지막 자비인 양거만하게 말했다. 민동훈과 조태상이 불면 자신의 비리까지 드러날 것이 뻔했기에 그는 강시은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강시은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옆에 있던 특임대 팀장이 불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박성철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후. 하얀 담배 연기가 박성철의 얼굴을 휘감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협상? 거래? 박성철 소장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강시은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나는 지금 당신과 거래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잡으러 나온 거지. 뭐? 나를 잡아? 하하.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증거 있어? 민동훈이 그 뱀 같은 놈이 나를 불었을 리가 없어. 박성철은 비웃었다. 민동훈은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민동훈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물론 민동훈은 입을 다물려고 했죠. 하지만 증거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시은이 손짓하자 특임대원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강시은은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보시죠. 아주 생생한 현장의 소리니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강시은의 차를 정비했던 정비관의 목소리였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민동훈 참모장이 그랬습니다. 위에서 더 위에서 시킨 거라고. 박성철 부군단장님이 강시은 소장을 확실하게 보내버리라고 지시하셨다고. 실패하면 우리 가족 다 죽인다고. 박성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성대모사하는 놈을 데려와서. 그리고 하나 더. 강시은은 이번에는 두툼한 장부를 꺼내 들었다. 민동훈의 개인 금고가 아니라 조태상 연대장의 관사천장 속에서 나온 겁니다. 조태상은 민동훈보다 겁이 많아서 혹시나 팽당할까봐 꼼꼼하게도 기록해뒀더군요. 박성철 소장님께 상납한 날짜, 금액, 장소, 심지어 골프 접대 때 입었던 옷 색깔까지. 박성철은 뒷걸음질 쳤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시은은 어젯밤 민동훈을 신문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특수부대원들을 풀어 조태상의 관사를 이잡듯이 뒤졌던 것이다. 저 여자를 잡아. 당장 쏴. 저건 가짜 증거를 들고 상관을 협박하는 반란군이야. 박성철이 악을 쓰며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군단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총구를 들어 올렸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사단 본부 상공으로 헬기 3대가 나타났다. 기체 옆면에는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했다. 뭐야? 육군본부? 박성철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고 고위 장교들을 수사하는 저승사자, 바로 육군 중앙수사단 요원들이었다. 선두의 선 수사단장이 강시은과 박성철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상황 종료. 전 병력 무장 해제. 수사단장의 일갈에 군단 헌병들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중앙수사단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강시은이 박성철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제가 말했죠? 덫을 놓았다고. 당신 같은 대물을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했거든요. 제 목숨과 이 사단의 혼란이라는 미끼가. 강시은은 이미 부임하기 전부터 박성철과 그 일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허술하게 부임하여 도발했던 것이다. 조태상을 자극하고 민동훈을 건드려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박성철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든 거대한 판이었다. 강시은. 내년이 처음부터. 박성철은 부들부들 떨었다. 수사단장이 박성철에게 다가갔다. 박성철 소장님. 군수비리 살인교사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지팡이는 이제 필요 없겠군요. 감방은 좁아서 걸어 다닐 일이 별로 없거든요. 수사관들이 박성철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장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박성철이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강시은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오전 9시. 해가 완전히 떠올라 연병장의 눈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성철은 잡혀가면서도 강시은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그 눈빛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또 다른 더 깊고 어두운 배후가 있다는 암시였다. 강시은은 직감했다. 박성철조차 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승리를 즐길 때였다. 강시은은 뒤돌아 서 있는 자신의 부하들, 특임대원들과 사단 참모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 상황 끝. 전원 복귀해서 업무 봐.
강시은은 무심하게 명령을 내리고 본부 건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갈비뼈의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된 이 거대한 전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11시. 사단장 집무실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깨진 찻잔과 흩어진 서류들은 정리되었지만 공기 중에 남은 긴장감은 여전했다. 강시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군의관이 다시 들어와 그녀의 붕대를 새로 감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사단장님,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뼈가 붙으려면 최소 4주는 걸립니다. 4주라. 적들은 나에게 4분도 주지 않을 텐데. 강시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박성철 소장과 민동훈, 조태상 일당은 전부 육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공식 입장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장님의 조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단 정상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소리지. 증거가 그렇게 명백한데 딴소리를 할 수는 없을 거야. 강시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연병장으로 간다. 예. 쉬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나가야 해. 병사들이 보고 있다. 지휘관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걸 본 병사들의 동요를 막아야 해.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강시은은 정모를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오전 11시 반. 제3보 병사단 전 병력이 연병장에 다시 집결했다. 어제 취임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어제는 호기심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면 오늘은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강시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바람 소리만이 연병장을 휘감았다. 제3보 병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았다. 너희를 지휘하던 자들이 도둑놈이었고 사기꾼이었으며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허탈했을 것이다. 병사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라. 죄를 지은 건 그들이지 묵묵히 나라를 지킨 너희가 아니다. 썩은 살은 내가 도려냈다. 이제 남은 건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다. 강시은은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그 병사들은 어젯밤 독립소초에서 강시은이 구해냈던 김일병과 그 동료들이었다. 강시은은 김일병의 앞에 섰다. 김일병은 잔뜩 긴장해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었다. 밥은 먹었나? 강시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일병이 더듬거렸다. 네. 예. 먹었습니다. 추위는 좀 어떤가? 보일러는 고쳤나? 예. 오늘 아침에 군수과에서 새 기름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막사가 훈훈합니다. 김일병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강시은은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어제 조태상에게 보였던 악마의 미소가 아니었다. 진짜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강시은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 부대에서 춥고 배고파서 우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 만약 누군가 너희의 것을 탐하고 괴롭힌다면 그가 누구든 계급이 무엇이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시키지도 않은 함성이었다. 병사들은 진심으로 환호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백골, 백골, 강시은,
강시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속에 강시은은 거수경례를 했다. 그녀의 손끝은 절도 있었고 눈시울은 조금 붉어져 있었다. 이것이 진짜 취임식이었다. 계급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어내는 진정한 지휘관의 탄생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병력이 해산할 때쯤 한 대의 차량이 연병장 구석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장식 없는 검소한 지프차였다. 그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였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풍겨나오는 기품으로 보아 예비역 고위 장성임이 분명했다. 강시은은 그를 보자마자 단상에서 뛰어내려가 깍듯하게 경례를 했다. 필승. 전 707 특임단장 강시은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그 노신사는 강시은의 707 시절 스승이자 전설적인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최무현 장군이었다. 지금은 은퇴하여 야인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군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한 인물이었다. 허허 시은아. 아니 강 소장. 아주 난리를 쳐놨더구나. 뉴스 속보가 도배가 됐어. 최무현이 인자하게 웃으며 강시은의 붕대 감은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놈들이 너무 막 나가는 바람에. 아니다. 잘했다. 골문 건 터트려야지. 박성철이 그놈, 내가 현역 때부터 눈여겨보던 싹수 노란 놈이었는데 결국 내 손에 잡히는구나. 최무현은 강시은의 어깨를 감싸며 본부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시은아. 박성철이 잡혀가면서 남긴 말 들었지? 배후가 있다고. 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정도 되는 인물이 군단 내에서 저런 대규모 비리를 저지르려면 국방부나 정치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죠. 강시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산 넘어 산이었다. 조심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칼과 총이 아니라 권모술수와 모략이 판치는 정치판의 싸움이 될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최무현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강시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그친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다. 선배님, 저는 707에서 배웠습니다. 적이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서 사살한다고. 제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마녀 강시은이지. 최무현이 껄껄 웃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시은은 비서실장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 한 잔 줘. 이번에는 진짜 커피로. 잠시 후 비서실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가져왔다. 강시은은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입안을 감돌았다. 그래. 커피는 이 맛이야. 달기만 한 가짜는 필요 없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눈을 치우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부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잠시뿐이라는 것을. 박성철의 배후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흑막이 곧 그녀를 향해 검은 손길을 뻗어올 것이다. 강시은은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냈다. 기름칠이 잘 된 베레타 권총이 차가운 빛을 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올 테면 와라. 백골이 되어서라도 지켜낼 테니.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제3보 병사단의 겨울은 끝났지만 강시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오후 11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던 사단장 관사의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시은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흥분한 어조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육군 전방부대에서 초유의 하극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 첫날부터 참모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전임 사단장을 허위 사실로 협박해 체포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위 소속 오만석 의원은 해당 사단장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시은이 민동훈 참모장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전후 사정은 잘린 채 오직 그녀의 폭력성만이 부각된 영상이었다. 빠르군. 강시은은 덤덤하게 중얼거렸다. 박성철 소장이 잡혀간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것은 박성철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오만석. 국방위원회 간사이며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 방산 비리의 몸통이라 불리는 자였다. 전화벨은 끈질기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시은은 수화기를 들었다. 강시은입니다. 대단하군, 강 소장. 뉴스 보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걸걸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만석 의원이었다. 잘 봤습니다. 편집 기술이 헐리우드 영화 수준이더군요. 팩트는 다 잘라먹고 자극적인 것만 남기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말 조심해.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는 끝났어. 내일 아침이면 군 검찰이 너를 긴급 체포할 거다. 죄목은 직권남용, 상해, 그리고 군명예 훼손. 그래서요? 강시은의 목소리에는 파문 하나 읽지 않았다. 뭐? 고작 협박 전화나 하려고 이 밤중에 전화를 하셨을 리는 없고. 거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전포고입니까? 오만석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거래? 하.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딜을 치려들어? 이건 통보다. 지금이라도 박성철을 풀어주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해라. 그러면 연금은 받게 해주지. 강시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거절한다면요? 거절? 흐흐흐. 강 소장. 철원의 밤은 길고 위험해. 특히 너처럼 혼자 사는 여자의 관사는 더더욱 그렇지.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법이야. 가스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강도가 든다든지. 노골적인 살해 협박이었다. 오만석 의원님, 한 가지 충고해드리죠. 강시은이 나직하게 말했다. 사냥개를 풀 때는 목줄을 잘 잡고 계셔야 할 겁니다.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으니까요. 뚝.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즉시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어둠이 관사를 집어삼켰다. 그녀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오만석은 빈말을 하는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되는 자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하는 데 도가 튼 인물이었다. 이미 관사 주변에는 그가 보낸 청소부들이 깔려 있을 것이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강시은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뒷마당 쪽 베란다 창문이었다. 프로들이다. 군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접근하고 있었다. 강시은은 붕대가 감긴 몸을 일으켰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엔도르핀이 솟구치며 고통을 억눌렀다. 그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지 않았다. 총성이 울리면 헌병대가 출동할 것이고 상황이 복잡해진다. 오만석은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조용히 처리한다. 그녀는 주방으로 이동해 과도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냉장고 옆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끼익. 베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한 장비로 보아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전문 용병들이었다. 선두의 선놈이 수신호를 보내자
셋은 부채꼴로 흩어져 거실과 침실 쪽으로 향했다. 강시은은 숨을 멈췄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장 뒤에 있던 놈이 냉장고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다. 팍! 어둠 속에서 강시은의 손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놈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목덜미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했다. 윽!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썩은 나무처럼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나자 앞서가던 두 놈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냐? 퍽! 퍽! 소음기 총성이 2번 울렸다. 총알이 냉장고 문에 박혔다. 강시은은 이미 바닥으로 몸을 굴려 식탁 밑으로 이동한 뒤였다. 찾아! 죽여! 놈들이 서로에게 외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야간 투시경을 낀 놈들에게 어둠은 무기가 아니었다. 강시은은 불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홈그라운드였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유리 화병을 반대편 벽으로 던졌다. 와장창! 놈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린 찰나 강시은이 식탁 밑에서 튀어올랐다. 흡! 기압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차기가 가까이 있던 놈의 턱을 올려쳤다. 야간 투시경이 깨지며 파편이 놈의 눈에 박혔다. 아악! 남은 한 놈이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강시은이 더 빨랐다. 그녀는 쓰러지는 놈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내고 단숨에 거리를 좁혔다. 과도가 허공을 갈랐다. 챙! 놈이 단검으로 과도를 막아냈다. 불꽃이 튀었다. 힘 대 힘의 대결. 놈의 완력은 대단했다. 부상당한 강시은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계집년 주제의 제법이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놈이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칼날이 점점 강시은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707에서는 강시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힘으로 싸우지 않아. 깡으로 싸우지. 그녀는 갑자기 힘을 빼고 몸을 뒤로 젖혔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린 놈의 명치를 향해 그녀의 무릎이 대포알처럼 꽂혔다. 크역! 숨이 턱 막힌 놈이 비틀거렸다. 강시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우지끈!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 종료. 단 3분 만에 전문 암살자 3명이 제압되었다. 강시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 중 리더 격인 자의 복면을 벗겼다. 낯선 외국인 용병이었다. 누가 보냈지? 오만석인가? 강시은이 과도를 놈의 눈앞에 들이댔다. 말하면 살려주나? 아니, 덜 아프게 죽을 수는 있어.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용병은 공포에 질려 눈을 깜빡였다. 오 의원 보좌관이 직접 의뢰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내 핸드폰에. 강시은은 놈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아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놈의 지문으로 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청소 의뢰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거액의 내역과 타겟인 강시은의 사진, 그리고 사고사 위장이라는 지령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확실하군. 강시은은 핸드폰을 챙겼다. 그리고 관사 밖에서 대기하던 특임대 팀장에게 무전을 쳤다. 상황 끝났다. 들어와서 쓰레기들 치워. 그리고 한 놈은 살려서 증인으로 데려가. 잠시 후 불 켜진 관사는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강시은은 피 묻은 전투복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엉망이었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제 오만석의 목을 칠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기다려라, 오만석. 내가 만든 그 지옥으로 너를 초대해 줄 테니. 새벽 1시.
강시은은 헬기를 불렀다. 목적지는 서울 국회의사당이 아니었다. 오만석이 내일 아침 군부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방문하기로 예정된 인근 군단 사령부였다. 그녀는 적의 안방에서 적을 잡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군 고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방위원회 오만석 의원의 특별 시찰 및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는 오만석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쩔쩔매는 군단장이 배석해 있었다. 오만석은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발생한 하극상과 폭력 사태에 대해 국방위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3보 병사단장 강시은 소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오만석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저는 오늘부로 강 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그 정신 감정 본인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만석의 말을 자르고 강당 입구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그 길 끝에 강시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정복 어깨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지만 그녀가 걸어오는 기세는 천군 만마를 거느린 장군처럼 위풍당당했다. 강시은?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만석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분명 어젯밤 처리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성공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서 그것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이다. 왜요? 제가 시체로 발견되어야 하는데 두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라셨습니까? 강시은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 한 번에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훈련받은 경호원들조차 압도했다. 이거 뭐하는 짓이야? 끌어내. 당장 끌어내. 오만석이 악을 썼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강시은에게 들이댔다. 강시은은 오만석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기자 여러분, 오만석 의원이 말한 하극상의 진실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어젯밤 제 관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마이크에 대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 의원 보좌관이 직접 의뢰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사고사로 위장해 깔끔하게 처리하고 강당 안에 정막이 흘렀다. 오만석의 목소리와 청부살인을 자백하는 용병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저 여자가 미쳐서 날조한 거라고. 오만석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소리쳤다. 조작? 강시은은 손짓했다. 강당 문이 열리고 헌병대와 함께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다. 어젯밤 강시은에게 제압당해 팔과 다리가 부러진 용병 리더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만석 의원님, 살인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단장이 영장을 펼쳐 보였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장관이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오만석은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강시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망칠 곳은 없다. 강시은은 오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군대를, 병사들을 당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부터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칼이지
도둑놈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니까. 비켜. 비키라고 이 미친년아. 오만석이 강시은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강시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오만석의 손목을 꺾고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비명과 함께 오만석이 강당 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별 2개의 소장이 국회의원을 제압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이건 내 부하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다. 강시은은 오만석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기억해라. 백골부대에는 마녀가 산다는 걸.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오만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부패의원의 몰락, 여장군 강시은 정의를 세우다.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강시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군단장이 다가와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껍데기뿐인 예우가 아니었다. 강당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졌다. 어느새 철원의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제3보 병사단 연병장.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연병장 구석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 강시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부대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붕대는 풀렀지만 이마에는 훈장처럼 옅은 흉터가 남았다. 사단장님, 커피 드십시오. 비서실장이 들어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강시은은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설탕은 안 넣었습니다. 사단장님 취향대로. 좋아. 강시은이 미소 지었다. 그때 밖에서 우렁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백골, 백골, 파이팅!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찌든 피로와 두려움이 없었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진짜 군인들의 모습이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구호를 외치는 김일병의 모습도 보였다. 강시은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오만석과 박성철 라인은 완전히 괴멸되었고 사단 내의 부조리는 뿌리 뽑혔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지만 그 별명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경외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똑똑. 들어와. 작전 참모가 들어왔다. 그는 새로 부임한 유능하고 청렴한 장교였다. 사단장님. 오후 일정으로 신병교육대 수료식 참석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새끼들 보러. 강시은은 정모를 썼다. 챙에 달린 2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보았다. 707 시절 동기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보고 있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선배에게 물었다. 사진 속 선배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강시은은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또각또각. 본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도열에 있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강시은은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답례했다. 백골.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백골 용사들이 있었다. 어떠한 외풍이 불어와도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수호자 제3보 병사단장 강시은이니까. 강시은이 지프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그 뒤로 보이는 철원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전설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이 땅을 지킬 것이다.